과연 알트시즌은 언제쯤 우리가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월드 오브 차트는 알트 시총이 최근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추세선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락수기 패턴에서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낼 수 있다라면 대규모 알트 강세를 이끌 수가 있다. 2월 최고치를 쉽게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다의 경우에도 비슷한 톤이에요. 알트 시총 5데이 차트인데 이번 상승장에서 성공적으로 돌파를 함께 된다라면 알트코인들의 미친 랠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능한 폭으로 지금 알트 전체 시총이 2조 5천억 달러로 지금 타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청 높은 숫자잖아요. 이 정도 오면 지금 2조 6천억 달러 전후에서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 시총이 2조 5천억 달러가 된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상황이다라는 거. 과연 가능할지 이건 뭐 잘 지켜봐야 하겠지만 1조 달러를 넘어선 이때 정도를 생각을 해본다라면 와 싶은 그런 상황이 과연 이번에도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기대감을 약간 이 펌핑된 기대감인데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만드는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훌륭해 보이지만 계속해서 상승해야 한다. 이 중요 돌파 수준은 2,700달러, 2,700달러에서 3,100달러 사이에서 알트코인들을 큰 상승으로까지 촉발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3,100달러 위로 빨리 돌파 지지받고 그때부터 알트 시즌의 포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더리움이 2,500달러에 대한 지지를 잘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2,700에서 3,100달러 사이 구간은 뭐 그렇게 멀지 않아서 돌파가 나와주지 않을까. 시장 상황이 지금처럼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감싸 안고 지속될 수 있다라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테더 시총이 올타임 하이를 찍은 상황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지난 7일 동안 30억 달러 USDT를 발행을 했고 블랙 먼데이 그러니까 8월 5일 이후에 32억 달러 넘는 USDT가 거래소로 입금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1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USDT가 컨벌랜드를 통해서 입금이 됐고 컨벌랜드에서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로 지금 분산 이체가 된 상황.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마켓 메이커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리플과 관련된 얘기들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팩트와 관련된 부분들, 리플 스테이블 코인 이제 정식 출시가 임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XRP 레저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이더리움에서도 첫 번째 민팅이 확인됐습니다. 200달러 RLUSD가 발행이 됐고, 다시 말해서 XRP 레저와 이더리움에서 베타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팩트 기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팩트에 기반한다라기보다 루머, 희망회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소식들도 마치 팩트인 것처럼 지금 막 혼재돼서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리플 소송 벌금 납부 기한이 9월 8일, 그래서 소송 합의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각종 이야기들이 분출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게 9월 8일 전에 양측이 잘 합의를 해서 벌금 합의, 소송 완전 종료, 올 클리어 이렇게 되면 너무 좋죠.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SEC가 보여왔던 우악스럽고 일관되지 못한 이 바보 같은 그런 정책 결정, 이런 게 이번에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SEC가 만약에 항소 카드를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부터 또 골치 아파지는 거죠. 또 최근에 리플 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만 하더라도 SEC가 정상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뉘앙스를 또 던지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막연하게 기대감만 갖기에는 이게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SEC든 누구든 공식적으로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나마 그게 1차적인 데드라인이 벌금 납부 기간이 판결 이후 한 달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항소에 대한 결정이 판결 이후 두 달이라고 하니까 지금 9월 8일, 10월 8일 이렇게 날짜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감도 있고 아직은 우려점도 하나가 남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기대감에 근거를 둔 여러 가지 엄청난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XRP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사실 올해 안에 뭐 XRP 현물 ETF 출시될 수 있다, 이거는 거의 뻥카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고, 다만 대선 이후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면 내년쯤에는 XRP 현물 ETF에 대한 우리 기대감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져볼 수도 있겠죠.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아마 솔라나와 XRP 정도는 현물 ETF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게 스텝이 꼬일 수가 있고 더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뭐 올해 안에, 빠르면 올해 안에 출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그냥 기대감 차원이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바네크가 신청했던 솔라나 현물 ETF만 하더라도 SEC가 반려를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뭔가 알트코인 현물 ETF가 새롭게 더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바라보는 게 조금 객관적인 관점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뭐 요 정도가 좀 담백한 전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슈도 사실 굉장히 조금 과장된 거죠. 어제도 짚어봤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왜 빠졌다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리플 홈페이지 리스트에서, 파트너십 리스트에서 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16년부터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역량 강화, 리플 ODL 활용을 통한 저렴한 국제 송금, 여기 굉장히 선명한 XRP의 특장점을 이미 진작부터 알아보고 활용을 해왔던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치 처음 파트너십을 맺은 것처럼 다소 과장되게끔 드디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도 XRP를 선택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과장된 거라는 거죠. 이미 리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16년도에 첫 번째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뭔가 이 기대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특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약간 과장되거나 루머 성격이 마치 팩트인 것처럼 지금 전해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분별력 있게 살펴볼 필요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이 JP모건 이거 이슈도 사실 지금 명확하게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근데 바운들리스 에스테이트라는 이 부동산 미디어에서 JP모건이 신용카드와 모기지 지불에 XRP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내면서 이게 막 퍼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소스가 어딘지가 분명하지가 않다. 여기서 하는 얘기도 JP모건이 신용카드와 모기지 결제 XRP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획기적인 움직임이다. 근데 이게 JP모건이 공식적으로 밝혔는지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다소 혼재돼 있다. 하필 또 왜 부동산 거래를 가지고 왔는지, 부동산 미디어가 이거를 딱 바꾸면 부동산 거래가 아니고 국경 간 송금 결제로 바꾸면은 딱 XRP 특장점이에요. 물론 이제 부동산 거래에 XRP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라면 역시 굉장히 혁신적이죠. 하지만 JP모건이 XRP를 결제 수단으로 허용을 했다라는 거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다. 뭔가 어디선가 지금 소스가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마치 그럴싸한 아티클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게 하는 뭐 그런 상황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지금 막 혼재돼 있다. 아발란체가 되게 재밌습니다.
아발란체 작년 이맘때도 JP모건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굉장한 폭등을 선보였었던 아발란체, 이번에도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더해지면서 하루 사이 15% 수준의 가격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그레이스케일이 아발란체 신탁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공인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제공되는 상품이고,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개별 신탁 상품으로 출시를 한 게 솔라나, 체인링크, 마나, 니어 프로토콜, 비트 텐서, 수이 이런 상품들 신탁 상품으로 출시를 했고, 최근에 출시해가지고 수이가 가격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다 엄청난 의미 있는 나름의 유틸리티적인 특성이 분명한 프로젝트들을 그레이스케일이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왔다. 이번에는 아발란체가 픽됐다. 뭐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이 아발란체 기반의 뮤추얼 펀드를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 자사 뮤추얼 펀드, 온체인 미국 정부 머니펀드, 머니마켓 펀드인데 이걸 지금 아발란체 기반으로 출시를 한 겁니다. 2021년에 스텔라 기반으로 처음 출시가 됐고, 이후에 폴리곤 그리고 아비트럼으로 확장이 된 상황. 그런데 이번에 아발란체 기반으로도 출시가 됐습니다.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아발란체가 되게 재미있는 어떤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작년 JP모건과의 파트너십 때도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였죠. 그리고 아발란체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를 이야기할 때 체인링크 같은 종목들이 함께 따라다녔다라는 거 같이 또 생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트론, 요즘에 트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에 대한 이 호불호가 있어서, 야가리 선 막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있어서 좋아하는 분들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분들 되게 싫어하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번에 순간적으로 카르다노를 제끼고 시총 10위에 잠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론이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다라는 어떤 주변 상황들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테더가 트론 기반으로 발행된 게 180억 달러 규모인데, 현재 트론 기반 USDT의 총량이 617억 개, 그런데 이더리움이 521억 개, 이더리움을 지금 추월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트론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의 안정성, 처리 속도, 그리고 수수료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트론의 강점이 이렇게 또 스테이블 코인 이슈와 맞물려서 잘 반영되고 있다라는 점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의 트론이 USDT와 관련해서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다 보니까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XRP 레저 위에서 또 얼마나 또 의미 있는 상황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함께 갖게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석가 레오 같은 경우에는 패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패치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패치 다 죽었다, 끝났다, 이런 비판을 나에게 했다. 하지만 그때 이후에 벌써 40% 넘게 가격이 올랐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패치는 13달러를 향해서 로딩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치가 ASI 토큰 병합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 반등을 했다가 지금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패치를 비롯한 알트들 엄청 빠졌는데, 이번에 8월 5일 이후부터 벌써 40% 급등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패치 13달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3달러는 조금 높은 숫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워낙 선명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AI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할 만한 가치가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채널 회원분께서 이 패치에 대해서 여쭤보신 게 생각이 나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레오 이 양반은 패치에 대해서 엄청 전폭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어쨌든 바닥 찍었다라고 멘트 날리고 40% 이상 반등을 한 모습, 이런 건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알트 시즌이 본격화됐을 때 패치를 비롯해서 유틸리티가 선명한데 많이 조정받은 종목들은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알트 시즌 이제 뭐 슬슬 몇 달 안에는 바라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AM 크립토 체인링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주간 차트 알트 회복이 천천히 시작이 됐다. 체인링크는 중요 지지라인에서 반등한 알트 가운데 하나다. 다음 주까지 15에서 16달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도 조정을 엄청 빡세게 많이 받았죠. 사실 올해 들어서 작년 4분기부터 정말 어마어마했었는데 일단 조정 받았고 지지라인 확인했고 이렇게 좀 나아가 준다라면 다시 한번 뭐 20달러 위로 올라서는 것도 결국에는 체인링크 같이 안정적인 종목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알트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도 닦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알트들을 종목 선정할 때 내가 굉장한 확신, 신뢰가 있어야지 이게 마음을 조금 단디 잡고 멘탈 케어를 하면서 버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항상 알트들이 한번 움직여주면 나름 또 의미있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종목 선정만 잘하면 그렇게 크게 뒤통수 맞을 일은 또 없더라, 이런 게 또 경험칙상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트 뭐 누가 말하는데 뭐 좋다더라 오른다더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 메이저급들 중에 유틸리티가 분명한 종목으로 리서치를 하시고 그 중에 일부를 신중하게 선택을 하신다라면 저는 알트 투자를 통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알트 선택만 좀 잘 하시고 그걸 위해서 빡세게 이렇게 매일같이 리서치 공부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고조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